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신미지 간사입니다. 오늘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형종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잘 지냅니다. 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사랑한 아시아의 고정으로 출연 중이신 도라에몽 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도라에몽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인도를 다녀왔다는 이유로 오늘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 벌써 까면 어떡해요. 지금 딴 얘기하고 딱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도라에몽 정말. 두 분 혹시 기억하세요? 얼마 전에 그 경찰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의 헬멧을 쓰거나 방패를 들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캠페인을 한 국가가 있습니다. 어딘지 물어볼 필요가 없네요. 도라에몽이 말씀해 주셔서. 기억하세요? 두 분 다 보셨어요? 기사? 네, 봤어요. 네. 저는 좀 재밌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을 쓰고 있어서. 네, 바로 인도인데요. 이번 아시아 TMI는 13억 8천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인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시아팟에서는 처음으로 인도를 다루게 되었는데요. 인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안내해 주실 길잡이를 멀리 부산에서 모셨습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이광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청취자들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인도를 가르치는 인도사 전공하는 이광수입니다. 저도 이런저런 NGO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참여연대에 대해서 잘 알고 뒤에서 격려의 박수 많이 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초대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팟에서 인도를 소개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청취자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예. 네, 교수님. 예. 교수님, 인도가 갖는 그 정형화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 힌두교, 요가, 발리우드, IT 강국,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인도, 어떤 나라인가요? 한 단어로 표현해 주신다면? 왜곡이 많은 나라입니다. 왜곡이 많은 나라? 예, 잘못 알고 있는 나라. 어떤 면에서 그런 게 많을까요? 처음부터까지 다 잘못 알려진 지금 든 예부터가 네. 전부 저희들이 이렇게 들을 때는 매우 거북스러운.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렇게 정형화되어 알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특히 언론에서 소개하는 것들이 그 그쵸. 왜곡된 이미지 전파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코로나도 보면 네네. 인도 경찰이 네. 그 나온 그 거주 제한 네, 맞아요. 위반한 사람들을 벌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사람들 볼 때는 정말 이렇게 그렇죠. 예, 좀 뭔가 안타까운 상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도는 해외 토픽의 나라 이렇게 돼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거는 정말 인구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그 나라에서도 토픽감인데 네. 그렇죠. 그게 마치 일반화된 것처럼 보도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나라에서 되게 튀는 하나의 행동일 네. 뿐인데 네. 그게 전체를 보여주는 것 같은 네 시작할 때부터 선생님께 지적을 듣고 들어가는 이 아시아팟 인도 편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선생님 저희의 그 뭐랄까 정형화된 혹은 잘못 왜곡된 정보를 깨주시는 방송으로 오늘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에서도 선생님 한때 인도 여행 붐이 엄청 일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있거든요. 예. 김용준 선생님 인도 혹시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가봤는데요. 아직 못 가보셨어요? 인도네시아는 갔다 오셨는데 인도는 아직 못 가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있으면서 네. 그 인도계죠. 그러니까 네. 인도계. 인도계 그런 분들은 네. 이제 접촉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가보진 못했고요. 네. 저희 그래서 도라에몽님 모셨습니다. 인도 다녀온 사람. 네, 저 인도 너무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네. 네, 도라에몽님은 왜?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음식 때문 아닌가요? 네, 음식도 맛있고 기후도 괜찮습니까? 근데 일반 여행자들한테 인도 여행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걸로 이렇게 맞아요. 되게 얘기를 하고 어렵고 부분이 좀 예상치 못한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갔다 와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요. 주변 다녀온 사람들은 많이 봤거든요. 교수님, 사람들이 인도의 어떤 면의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인도를 자꾸 찾는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지금은 특히 최근 한 10년 사이에는 많이 줄었거든요. 그 사건이 이제 소위 인도가 이제 강간의 왕국으로 떠오르면서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이. 그래서 실제로는 그것도 아닌데 네. 계속 토픽에 나오니까 예. 강간의 왕국으로 토픽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거 있어서 지금은 좀 꺼려하는 거. 90년
초반 2000년 초에 네, 정말로 맞아요. 많이 갔던 것 저 같아요. 대학교 1, 2학년 때 엄청 근데 많이 이제 했어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왜 이렇게 인도로 가는 걸 좋아하는지 한번 아주 라프하게 조사를 한번 생각을 네. 해봤어요. 뭐냐면 네. 저부터도 그렇고 인도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다 비슷해요. 아, 인도가 좀 더 특별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인도는 아이간 다른 게 많아요. 아, 우리하고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얼른 봐도 대학 주변에 대학가라는 게 없습니다. 아 인도에는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뭐 생맥주집이 있고 뭐 어쩌고 네. 뭐 이런 것이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커피숍에 가서 만나자 이런 것도 뭐 없고요. 못해요. 예. 낯설음을 보러 가는 그러니까 건가요? 예. 그 우리 저 인류학에서 하는 그 낯선 곳에서의 어떤 그 경험 네.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한 나라였고 아, 지금도 예. 뭐 비슷합니다만은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게 약간의 오리엔탈적 동경 예. 예. 그런 것이 이렇게 몇 개가 섞여져서 영어도 쉽게 통하고 네.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물가 싸고 예, 먹는 거 뭐 그런 대로 잘 편하게 먹고 조금 더럽다지만 그건 뭐 내가 조심하면 돈만 좀 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괜찮게 많이들 다니는데 네. 최근에는 조금 이제 어려워진 것 같아요. 실제로 인도가 이제 뜨면서 저희 학교 다닐 때부터 인도는 뜬다 곧 뜬다 그러는데 언제 뜨냐 도대체 그런데 러시아랑 같이 이제 떴어요. 공중부양중. 이제 완전히 떴습니다. 인도 더 이상은 뜰 것이 없어요. 아. 완전히 다 떴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면 재미가 없어요. 이제는 재미없으세요. 네, 시골로 많이 갑니다. 우선 그러면 지금 인도도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 네. 어떤 정도인가요, 지금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저 신간사님한테 그 질문지를 제가 받아보고 네. 이건 참 무슨 근거로 인도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인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니 19일 연방보건부 발표 사망자가 500명이 넘었고 네. 확진자가 1만 미국은 5천 몇 명을 명입니까? 돌파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가 비교가 안 되죠. 13억 인구 중에 다만 퍼센테이지로 보면 뭐 사망자도 그렇고 확진자도 그렇고 비교가 안 되는데 아직 제가 볼 때는 상륙이 안 됐어요. 제대로. 네. 아직 상륙이 안 된 아직 제대로 뭔가가 지금 난리가 안 났는데 그걸 가지고 심각하다고 하니까 이건 아닌데 진짜 심각해지면 어쩌려고 저러나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네. 심각한 문제는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건 인도랑 사실 별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인도는 내부 이주민들이 많은 나라예요. 네. 안에서 그렇죠. 이동하는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시에서 무슨 건물 건축 공사를 한다든가 뭐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인근 농촌에서 도시로 계절 이동이죠. 그러니까 와서 집 한 채 짓는데 네. 보통 우리 같으면 한 달이면 지을 거 보통 한 1년 짓고 거기서 이제 그 집 짓는 데서 거기서 자기 임시로 거처해서 가족들 다 올라와서 이제 거기서 또 노동하고 살고 그리고 이제 끝나면 돈 받고 또 시골로 가고 이제 이렇게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인도 내에 그래 이주민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 뭐라고 그럽니까? 일반 자벽부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네. 노동자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고까지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요. 일용직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게 막 시작할 뻔하니까 큰 나라는 다 마찬가지지만 중국은 공산당이니까 그렇지만 여기도 예. 아시아에서는 가장 민주주의가 잘 된 나라잖아요. 인도가. 정권 교체 차원이면은 뭐 우리하고 쌍벽이고 그 외에도 하여간 가장 민주주의가 잘 된 나라 중에 하나인데 네. 무섭거든요. 저도 무서웠고 왜냐하면 보건위생 시설이 완전히 꽝이에요, 꽝. 이게 만약에 번져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거 빨리 봉쇄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니 역시 모디 정부에서 아주 봉쇄를. 무식하게 록다운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열흘 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다 일용직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이제 경찰들 다 두들 패고 이제 다 닫아버리고 하니까 그 이제
퍼지기 전에 지금부터 한 달 전쯤 한 3주 전쯤 버스를 한 1000대를 이렇게 제 델리 중심으로 델리가 많으니까 대절을 해서 가고 싶은 데를 보내줬어요. 근데 거기서 큰 나라가 적당한 데 내려주면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걸어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인도에서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다른 질병이 올 때 어차피 이 정도 다 죽는데 뭘 그러냐. 예? 이거 웃을 얘기가 댕기 피버, 댕기 열병 같은 거 들면 뭐 몇만 명씩 죽잖아요. 한 번씩 댕기 피버를 들으면 몇만 명씩 죽어요 보통. 근데 지금 뭐 500명 죽었는데 이거 가지고 왜 이러냐. 그래가지고 경제만 완전히 봉쇄돼가지고 더 죽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렇게 안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지만 무서워서 이 속도가 너무 빠르고 해서 이제 그럴 수도 없고 그거 이제 간사님이 뭐 인권 문제가 없냐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도 전혀 먹힐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참여연대니까 자꾸 이제 그런 데 관심을 갖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질문에다 넣어놨었거든요. 네. 인권 문제는 없나요? 네. 코로나 계속 혼나고 있어 나 지금. 인권을 생각해서 하면 다 죽으란 이야기예요. 반대로 또 다 죽죠. 그건 우리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이 정도가 인권을 가지고 별로 문제를 안 삼는데 지금 서구에서 우리 보고 문제를 삼잖아요. 그렇죠. 프랑스나 이런 데서 뭐라고 했었죠. 문제를 삼죠. 왜 동선을 그렇게 공개를 해가지고 그게 인권의 문제 아니냐. 그 기준으로 자꾸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이 조금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그거는 이제 공감이 되는데 말씀하신 생존권의 문제를 위협받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건 또 뭐 인권 이전의 생존권 문제가 그렇죠. 또 위협받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존권조차도 아까 말한 이제 일용 노동자의 문제 생존권인데 그 전에 이게 생명에 대한 위협이죠. 인도는 아직 시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마스크 이런 것도 없고 병원도 별로 없고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언론에 보도됐던 그 경찰이 이렇게 폭력 휘두르는 거 그거는 뭐 지금 말씀드리니까 어느 정도 있는 사실인 거예요. 그럼요. 그 라티 차지라고 그래가지고 라티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대나무 같은 긴 걸 가지고 이제. 근데 제가 이제 대학을 79년도에 갔는데 동대문 운동장에 가서 야구를 보러 갔어요. 네. 그때 막 돼가지고 막 두드려 맞았어요. 왜요? 일어난다고? 줄을 안 쓴다. 일어난다고. 다 앉으라고 그랬는데 막대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위에서 막 때리고 그랬거든요. 당시에 뭐 인도 경찰이 한국에 왔는지. 그러니까 이제 불과 80년 잡고 한 40년 우리 상태인데 인도는 거꾸로 이런 건 있어요.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경찰한테 다 쌩깝니다. 그래요? 안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경찰이 정말로 우습게 보여요. 그런데 이제 막 때리면 막 잡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막 싸우고 그러니까 경찰이 우리보다 이렇게 막 때리고 저를 막 가라 그러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이 엄청난 권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잡아다가 뭐 고문하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런 식의 엄청난 그런 파워는 없고 그냥 동네 아저씨인데 좀 가라 좀 모이지 마라 그러잖아. 그럼 막 두드려 패버리고 막 때리면 살짝 피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 정도네. 놀리고 도망가고 막. 어린 애기들을 되게 많이 때리더라고요. 저는 그건 이제 그 텔레비에 나온 것이 그러겠죠. 아니 여행할 때 되게 여러 차례 봤어요. 어린 아이들을 때리는 경찰이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때리냐고 막 이렇게 한번 막 이렇게 놀래서 막 저도 막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 건 뭐냐면. 가신 데가 전부 관광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마 박씨씨 뭐 이런 게 많고 막 그러니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가라고 그러면 안 가고 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심하게 퍼버려요 그냥. 아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 세상을 보는 기준이 인도와 그 밖의 나라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 보고 오늘 뭔가 인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네.
네, 선생님께서 너무 재밌는 얘기로 지금 시작해 주셨는데요. 지금 흘러나오는 음악은 이광수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인도 음악입니다. 선생님 제목이랑 왜 바후발리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배경 OST. OST. 우리는 OST라는 말을 몰라서 네. 그 OST인데요. 음악하고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음악 관심이 네. 없고 왜 이걸 이제 택했냐면 저도 영화관에서는 안 보고 그 이제 그 다른 걸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인도는 이제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종교사 전공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아시다시피 세계 고대 국가 중에 인도하고 그리스가 소위 희곡이 크게 발달한 나라거든요. 근데 그리스는 희곡이 전부 다 비극이에요. 근데 인도는 전부 희극입니다. 되게 전부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아주 속되게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속되게 이야기를 하면 반전이 일어나는데. 반전이야 늘. 그러니까 나쁜 놈들하고 계속 싸우는데 항상 신이 내려와 가지고 나쁜 놈을 처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신에게 비는 것이고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춤추고 이야기는 똑같아요. 그 언어를 못 알아도 스토리만 보면 그림만 보면 다 스토리가 똑같습니다.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둘이 사랑 이야기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악마를 이제 잡으러 가면 엄청난 우리 그 뭡니까 킹콩 나오는 그런 네. 그 높은 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보다 더 어려운 이게 전부 다 CG로 만든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가장 많은 돈을 투자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1편, 2편. 바후발리가요? 예, 1편, 2편 있는데 정말로 재밌어요. 근데 전형적인 힌두교의 신화를 현대식으로 각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신화로 치면 이것은 라이언 킹이죠. 그러니까 내 다시 돌아온다. I'm coming back. I'll be back. 난 돌아온다. 그러니까 사자 그까짓 게 뭔데 지가 조그마한 것이 가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해석을 할 때는 혈통이 미국이 다시 세상을 잡는다. 니들 까불지 마라. 일본, 중국 니들 까불지 마라. 이제 라이언 킹이. 나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의 신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신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세상 반드시 악은 물리치고 사랑은 이루어내고 근데 그 사랑을 이루어내니까 또 다 사라져버리더라. 그래서 허망한 꿈이 아침 이슬같이 돼버린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마지막엔 그럼 다 꿈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여자를 잡으러 막 가요. 이제 여자를 찾으러 여자가 그냥 막 춤추면서 막 도망가고 또 이제 나 잡아봐라 그러고 도망가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킹콩에 나오는 그 산보다 높은 데를 또 막 밧줄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올라가는데 폭포수가 막 떨어지고 막 해서 올라가도 여자를 딱 앉는데 나비가 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저쪽에 여자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막 가요. 그러니까, 신기루 같은 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걸 그 그렇게 여성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겨내고 극복해가고 그 과정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나중에는 항상 좋은 세상이 열린다는 그런 전형적인 인도의 해피엔딩의 영화고 이런 것을 엄청나게 인도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뽕하고 똑같죠. 뽕 맞는 거죠. 맞고 아주 절묘해. 뽕 맞은 것처럼. 저는 종교 전공이니까 종교를 뽕이라고 하잖아요. 뭐 마르크스가 아페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힌두교가 전형적인 그런 종교거든요. 그런 종교가 아주 강한 영향을 끼친 인도 사회이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보수적이고 도덕적이고 여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현대 사회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영화를 한번 보시면 정말로 화려하고 멋있고 재밌고 하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잘 모르고 세상 살만하네 이렇게 돼서 개혁이라든가 어떤 변혁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힘이 많이 빠져 있는 나라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노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회 그런 문제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신화 중심적인 거, 종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도덕적인 거고 이제 종교적인 건 이해가 되겠는데 그게 이제 보면 여성에 대한 그 인식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특히 실제 뭐 관습 차원에서도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인도계들도 보면은 그 여아보다 남아를 굉장히 선호하고, 예, 특히 결혼 지참금 뭐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있고 차별적 요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혹시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런 거죠. 종교적이라고 한다는 말은 그 나라의 전통법, 불문법, 전통법에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여자 알기를 오늘 아까 제가 강의를 그저 녹화할 때 그러고 왔는데 계집 여자가 중국에서 처음에 상형 문자로 만들어졌을 때는 그 여자가 상형 문자가 우리가 얼른 볼 때는 똥 싸는 자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애 낳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애 낳는 기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종교가 다 똑같습니다. 여자는 애 낳는 존재고 여자는 함부로 해도 되고 여자는 반드시 남자를 따라다녀야 되고 이제 이런 것이 가장 종교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전히 계속해서 유지해 있고 이 종교를 유지하는 힘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친구들 같이 이제 배운 사람들은 그 이제 다울이라고 하는 이제 지참금 이제 안 받죠. 그걸 이제 안 받지만 배운 사람들은 안 받지만 그걸 안 주면 시집에 가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잘못하면 불태워 죽기도 하고 3차례에 걸쳐서 받는 거거든요. 원래 결혼을 이제 중매 결혼하니까 계약할 때 한 번 주고 결혼할 때나 주고 결혼 끝나고 나서 줬는데 뭐 결혼 끝나고 나서 나 돈을 또 안 줘버리면 이제 두들펴서 이제 다시 돈 받아오라고 이제 하고. 그 지금도 벌어지는 일이에요? 아, 그럼요. 빌빌해요. 이제 도시에서만. 아까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른 위험한 것 같긴 한데. 인도에 대한 그 선입견을 강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우리 선생님이 접한 인도는 관광객이 접하는 인도예요. 네. 거기하고 실제 인도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네. 인도는 형사법은 있어요. 네. 그런데 민법이 없는 나라입니다. 민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상속, 이혼 이런 것은 각 공동체마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요. 아직도 통일된 민법 왜냐하면 종교가 너무 여러 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해서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이 돈을 또 여자한테 주기도 그렇고 뭐 시동자한테 주기도 그렇고 뭐 이런 것을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여자를 많이 데리고 살고 힌두는 안 데리고 살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인도가 이제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났는데 아직도 그걸 안 지키고 있는데 딸락 이런 게 있어요. 딸락. 3번 딸락하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3번 딸락을 하면. 바람 피는 거예요? 아니 딸락. 딸락이 뭔데요? 딸락이라고 말을 하면. 딸락이랑 네. 말을 하면. 네, 딸락이라고 말을 하면 3번 딸락. 딸락. 딸락하면은 이혼되는 거예요. 진짜 하시는 것 같은데. 나 왜 계속 혼나고 있는 기분이. 선생님한테 딸락 지금 3번 하셨어요. 무슬림들 공동체에서는 그래. 이거 저쪽 서아시아에도 없어요. 인도에만 있어요. 그 정도로. 근데 인도 무슬림. 예, 이제 옛날 영국 시대 때 인도에서 이제 인도가 제일 보수적이었으니까 지금의 파키스탄. 그러니까 탈레반 애들이 전부 파키스탄에서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나왔냐면은 이제 여자들이 자꾸 이제 그러니까 딸락도 하기 싫으니까 문자로 딸락 이거지. 아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걸 걸었어요. 그걸 걸어가지고 대법원까지 이겼는데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대법원에서 이긴 건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이혼이 안 된다. 안 된다. 이혼이 안 된다. 사례는 좀 다르지만 지금 이제 민법 특히 이제 그 이혼과 결혼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은 그 종교 영향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도 보면은 말레이시아도요. 그 무슬림들의 그 결혼과 그런 문제는 따로 이제 그 이슬람 관련된 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하죠. 형법은 기존의 그 통합된 형법인데 가정법원에 해당되는 거는 무슬림들을 따로 만들고 그리고 동말레이시아의 소수 종족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또 관습법원이라고 그거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인도의 굉장히 복잡한 종교와 그 종족 쪽의 그런 걸 본다면은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면도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진짜 살기 힘들 여성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선생님. 힌두고 무슬림이고 간에 여성으로 인도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신문 일면에 자녀 넷이 델리에서
자녀 세 자녀가 목을 메고 죽었어요. 선풍기에다 달아가지고. 꽤 집이 큰 집이니까 선풍기가 3개나 있었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스토리를 보니까 큰 딸이 시집을 못 가요. 다우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밑에 동생 셋이 죽어 죽게 언니 시집 가라. 그게 35년 전. 지금도 그렇지는 않겠죠. 지금도 이건 대도시는 바뀌었겠지만 시골로 가면 지금도 거의 비슷하지 않는가. 네, 이 얘기는 뭐 뒤에서도 또 계속 아마 문화정보 얘기들이 나올 건데요. 저는 우선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 보면 이번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선생님이 쓰신 현대 인도 저항운동사라는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보통 그 나라 소개하는 책들은 개괄서나 문화 여행지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책이 많은데 선생님은 인도의 저항운동사라는 것에 주목해서 책을 쓰셨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 주제를 주목하게 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06년 아니면 7년쯤 됐을 텐데 민주노동당에 저는 이제 그 드러내놓고 저는 정당 활동을 하는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폴립했어요. 네, 교수들이 정당 활동을 하기를 싫어하거든요. 네. 드러내놓고 나는 했어요. 민주노동당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동지들이 한 이야기가 나는 정치를 해야 된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 이념과 관념을 변혁적 차원에서 운동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정치는 정체성을 버리고 주권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렇게 해서 의회주의에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는 게 정치다.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은 데가 있다. 공산당이 선거를 통해서 유일하게 잡은 애가 잠깐 칠레를 제외하고 그리고 유일하게 인도밖에 없어요. 저도 이번 거 읽으면서 놀랐어요. 네, 인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2개 주 혹은 3개 주 웨스트 벵갈 케랄라 그다음에 이제 트리푸라라고 하는 잠깐 그 아주 작은 주고요. 요 주 이제 웨스트 벵갈 같은 경우는 35년을 스트레이트로 했거든요. 케랄라 같은 데는 주고받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연정도 하고 하면서. 근데 그 공산당이 하는 것이 유럽의 3인주의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혁명을 지금 네팔도 그렇거든요. 2008년도에 네팔이 전체 산악국가 네팔의 80%를 혁명군들이 전부 다 장악을 했는데 그걸 포기하고 선거하러 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인민공화국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해봤자 사회를 못 바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뿌리 깊은 카스트 지주들이 있기 때문에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가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방식을 좀 인도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 안에서 저항운동을 선거와 정치를 통해서 해서 이룬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내가 공부를 좀 할 테니까 좀 공부 좀 하자. 니들 맨날 그람시 이야기만 하고 그람시가 30년 2차 세계대전 때 이야기인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게 그람시가. 니들 지적 유희다 그것은. 허영기 좀 하지 마라. 그래서 그 한영식 선생하고 공절을 했는데 뭐 공산당 그다음에 이제 불가촉 전민 뭐 농민 뭐 노동자 노동조합 환경원 뭐 NGO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항운동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노동당이 이제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하자는 팀들이 찢어져가지고 못했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이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잘못 생각했다. 정치를 잘하려면 상대방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왜 인도가 실패를 했을까? 그래서 수구 세력 난동사라는 책을 썼어요. 맞아요. 그것도 또 그 책도 쓰셨더라고요. 수구 세력에 대해서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책 제목을 잡을 때는 수구 꼴통 난동사라고 했는데 출판사에서 꼴통자 쓰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난동사라는 것도 잘 난동사. 난동이니까 난동사 처음 들어. 난동이니까 그래서 이제 수구 세력 난동사를 이제 쓰고 한 선생 보고 좀 써라 그래서 이제 같이 또 섞어서 이제 그렇게 세트네요. 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정치하는 선수들은 수구 세력 난동사가 정말로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은
저항운동사가 훨씬 좋아요. 그게 달라요. 저는 인도 저항사밖에 아직 못 저항운동사밖에 못 봤는데 세트로 그걸 꼭 봐야겠습니다. 난동사를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책이 잘 읽혔던 이유가 역사를 그렇게 풀어와서 또 잘 익혔던 것 같아요. 인도 역사, 남의 나라 역사 쉽지 않잖아요, 이야기가. 그래서 선생님이 요렇게 인도의 현대사를 조금 포인트를 잡아서 청취자들께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더 듣기가 편하실 것 같거든요. 인도는 이제 정말 엄청난 질문인데 이런 질문이 나오려면 인도는 연방제 국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방제 국가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그러니까 한 주를 해야 되는데 네. 인도는 주고받고 이게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첫 번째 인도 정치의 특징입니다. 정당들끼리 그러니까 연방제에서 의원 내각제니까 다수당을 차지를 못하면 별의별 당하고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거 들어주면 내가 해줄게 해서 진보 보수 그런 게 없어요. 연합정권. 전부 연립정부죠. 그러니 그런 게 계속 많고 정치 또 하나 특징을 잡는다면 정치를 하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정치를 한다는 게 정말로 예술로 해요. 인도 사람들. 인도 사람들. 사람 속이는 방법, 뭐 표를 뜯어내는 방법, 부정선거하는 방법, 어떤 그 브로커 선거를 하는 방법, 어디 가서 파괴해가지고 이렇게 캠페인에서 모으는 방법, 정말 백과사전입니다. 정치하게 하는 데는 백과사전. 서로 협잡하고 양보하고 그런 게 인도 현대사죠. 네. 선생님 근데 거기 책에 보면 이제 선생님 그 책 초반부에 보면 역사를 정리를 하셨는데 독립 이후에 이제 쭉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포인트를 짚어주신 게 종교 공동체주의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셨어요. 뭐 단어만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살짝 알 것 같긴 하지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인도에서는 이제 커뮤널리즘이라고 언어를 쓰거든요. 용어를 커뮤널리즘. 커뮤널리즘은 커뮤널, 커뮤니티. 커뮤니티에서 이제 형용사 커뮤널. 거기서 이제 ISM 붙여서 커뮤널리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공동체주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주의는 항상 종교 공동체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역 공동체, 언어 공동체 이런 게 많이 있을 텐데 종교 공동체 그러니까 무슬림은 무슬림 당만 찍는 거예요. 힌두는 힌두 당만 찍어요. 그러면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내가 힌두 당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힌두 당을 첫 번째 당은 힌두 당 그런 거 안 할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40년 정권을 잡으니까 야당 세력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꺼내는 게 힌두 당을 하나 우리 색깔을 바꾸자. 힌두 당으로 완전히 힌두 민족주의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우리 힌두다 한번 찍어줍니까? 안 찍어주죠. 그러면 이제 무슬림이 우리를 공격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공격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공격을 하고 우리에서 이제 우리 쪽에 어떤 놈을 사주로 해서 저런 옷을 입히고 기차에다 불을 지르게 한다든가 백색 테러. 백색 테러.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얼른 보면 무슬림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무슬림들을 결집하고 무슬림들은 이제 학살을 하는 거죠. 뭐 5천 명, 3만 명 이렇게 이제 학살을 해요. 그리고 선거하면 이제 압승. 느닷없이 가만히 있는 이슬람 사원을 전국에서 깡패들이 모여가지고 다 두드려 깨버려요. 가루로 만들어요. 가루.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라고 명동선당 곱하기 30, 20 그 정도 사이즈가 사이즈가 명동성당 곱하기 저런 게 한 30개 있는 정도 다 이제 가가지고 다 두드려 깨버리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을요. 이슬람 사원을.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는 있어요. 이슬람 니들이 요 땅이 원래 우리 힌두 사원이었는데 니들이 와서 다 두드려 깨고 진 거 아니냐. 그 말은 맞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한도 끝도 없어 올라가려고. 너무 옛날 올라가려고. 우리도 황룡사 몽골군들이 와서 전부 다 불질렀잖아요. 그럼 우리 가서 몽골 가서 불질러야 되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이제 그 종교가 같으면 모든 사람이 찍는. 우리가 이거 지역주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종교주의. 종교는
종교로주의가 아니고 종교로 공동체가 되는 주의. 그래서 종교 공동체주의. 영어로는 커뮤널리즘 그렇게 부릅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질문은 이제 주소들은 얘기지만 그 연방주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연방이 이게 인도 정치를 설명할 굉장히 큰 거라고 하면 또 하나가 이제 세속주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을 때의 종교적 영향은 굉장히 크고 그런 것들이 정당 형성이라든가 실제 지지를 새를 모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데 보면 이제 이슬람도 그렇고 이제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늘 이렇게 그게 딱 고조되는 게 아니라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미얀마에서의 극우 불교 민족주의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도 지금 극우 이슬람들이 지금 그쵸.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발해지면서 그게 막 이용하고 막 그런 단계거든요. 인도도 어떻게 보면 그런 흐름이 항상적으로 이렇게 유지된 건지 아니면 업앤다운이 좀 있었던 건지 너무 간단히 뭐 몇백 년 역사를 하기가 그렇지만 네. 이제 영국이 인도를 지배를 하다가 인도가 이제 민족운동이 잠깐 일어날 쯤 하니까 영국이 인도를 쪼갤 작정을 하죠. 그 디바이드 앤 룰을 하죠. 그래서 그렇죠. 제일로 좋은 게 힌두와 이슬람으로 이제 쪼개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정당도 만들어주고 자꾸 이제 힌두 쪽으로 하니까 이제 이슬람을 이제 사주를 해가 이슬람이 또 정당도 이슬람 리그라고 하는 정당도 만들고 그러면서 하는데 힌두 쪽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인도 전체가 그 당시에는 인도는 민족주의라는 게 있을 수 서구 유럽 차원의 민족주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건 아시아적 상황이니까. 근데 뭔가 민족을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영국과 싸우려면 그러니까 공통분모가 없으니까 제일로 대다수인 힌두를 꺼내서 이렇게 만든 민족주의라고 가는 거야. 영국하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네. 확 불타오르죠. 그 불을 확 들린 사람이 이제 마하트마 간디거든요. 그냥 그럴수록 이제 이슬람 애들은 무슬림들은 두려움을 떠는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나라가 그냥 쪼개져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루 입장에서는 초대 수상 네루 입장에서는 나라가 쪼개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 나라 우리나라는 세속주의로 간다. 종교로 뭐 하자고 예를 들어서 줄을 나누는데 연방국가니까 줄을 나누는데 이슬람이 많은 쪽은 줄을 하나 따로 만들어 주라 하고 죽어도 안 해줬어요. 전부 언어 베이스로만 줄을 만들지 종교로는 절대로 안 나눠줬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번잡 같은 데가 힌두 번잡이 있고 이슬람 번잡이 무슬림 번잡이 있거든요. 둘 나눠주라니까 안 나눠줬어요. 그 내로 죽고 난 뒤에 이제 나눠지거든요. 하리아나라고 이제 그 나눠지는 번잡하고 하리아나 나눠지는데 이런 식으로 절대로 그건 안 한다고 하니까 이 네루하고 네루 죽고 그 딸 인디라 간디 죽고 아들 라지브 간디 이렇게 해서 40년을 선거를 통해서 이걸 잡아간 거죠. 일본식하고 비슷한 자민당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독재는 아니고 그냥 일당 지배 체제죠. 그러니까 이길 방도가 없어요. 야당이. 595석에서 2석 이러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게 세속을 깨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그래서 이제 힌두를 불을 지르면서 그게 사원을 가서 파괴하고 불 지르고 다도로 깨고 이슬람 무슬림들을 가서 강간하고 죽이고 이제 이렇게 악마적 방법으로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러면 가들은 어떻게 해요? 테러하죠. 네. 얼마나 고맙겠어요. 네. 제가 잘 어서 제 주워 들은 얘기인데 그 공동체 얘기하니까 이름도 확실히 반짜야트. 예, 반짜야트 좀 다르죠. 네,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거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짜야트는 뭐냐면 인도의 민주주의는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 대단한 게 뭐냐면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의회주의잖아요. 네. 의원 내각제잖아요. 네. 각 주도 똑같이 의회주의예요. 그러니까 각 주도
다수당이 주 의회를 구성을 하고 상원 있고 하원 있고 물론 작은 주는 그렇지 않지만 그리고 행정 단위로 우리 같으면 뭐죠? 우리 같으면 시도가 있고 그 밑으로 구 네. 이제 지자체에서 여기까지 의회가 구성이 돼요. 그것도 그러니까 반짜이트가 그 제일 아래 단계의 우리 저 군의회 군보다 더 아래 단계죠. 거기서 의원 내각제가 실시가 돼요. 그게 반짜이트예요. 근데 우리는 선거를 하지만 지방자치제 선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부산이다 그러면 네. 부산시 의회가 있고 부산시장이 따로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제에 가깝잖아요. 네. 근데 인도는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요 자체가 하나의 정부예요. 그 자체 부산시에 선거를 하죠. 그래서 그 다수당이 나오면 이제 내각을 구성하고 거기서 이제 가버너 그러니까 주 대통령을 이제 추천을 하고 근데 그 밑에 리 정도 되는 면 정도 되는 거 세 개를 합쳐서 하나의 반짜이트를 구성을 합니다. 인구가 많아서 가능한 건가요, 선생님? 인구가 많아서 가능하기도 하지만 원래 인도에 전통적으로 그 시스템이 있었어요. 마을 자치 공동체라고 하는 게 그 시스템이 있어서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 오리엔탈한 나라다. 그러니까 소위 오리엔탈 데스포티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마을까지 전부 다 위에서 관여를 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니까 작은 하나의 리틀 리퍼블릭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마을 안에서 구성이 돼버리니까 작은 공화국이니까 외부하고의 교섭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게 터져야 되는데 인도는 작은 공화국 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의 폐쇄된 단위다. 그러니까 그게 전형적인 피우달리즘의 아시아적 사회의 공통점이다라고 이제 오해를 했는데 그게 있었다고 그래서 외부와의 교섭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근데 그런 전통이 상당히 큰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이 와서 의회 민주주의를 심어주면서 두 개가 합쳐져서 결합이 된 거네요. 예, 결합이 된 거죠. 진짜 조금 복잡하게는 하네요. 우리랑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정교한 시스템이 없죠. 네,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 또 신자유주의를 들여오면서의 생긴 인도의 경제 구조적인 문제도 많이 지적해 주셨어요. 이걸 한번 압축적으로.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인도가 이제 네루 때부터 소위 이제 네루는 경제는 철저히 국가자본주의를 했잖아요. 박정희가 처음 시작했던 국가자본주의, 사회주의적 자본주의죠. 그걸 했고 정치는 이제 완전히 영국식 의회 민주주의를 했는데 네루부터 계속 인디라간디까지 계속 한 40년 가까이 오면서 소위 경제 성장률이 2% 됐습니다. 2%. 너무 낮네요. 예, 그래서 아사 직전까지 갔어요. 예, 근데 그게 뭐냐면 전부 국유화입니다. 국유화. 자, 이 상태에서 시장 자유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좌파들이 인도 이야기만 꺼내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인도가 잘 돼야 국가자본주의가 인도 같은 나라가 잘 돼서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떤 그 쿠바 같은 나라가 잘 돼 이번에 쿠바 히트쳤잖아요. 쿠바 의료 체계가 그러니까 잘 못 살더라도 똑같이 비슷하게 못 사는 이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바닥을 찍어가지고 아사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IMF를 맞았습니다. 91년도에. 네. 그래서 IMF에서 돈을 빌려서 신자유주의로 갔어요. 지금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 나라예요. 자, 그럼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 경제학자들은 별로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걱정된 게 뭐냐. 일자리가 저렇게 늘어났는데 뭔 걱정을 하냐. 빈부격차는 옛날에 빈부격차가 더 컸지. 옛날에 국가자본주의 상태에서 있었던 그 문제를 하나씩 다 해결이 돼요. 신자유주의 체제를 가지고 와서. 근데 그때도 나빴던 부분, 지금도 우리 나빴던 부분 이런 것은 똑같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경제학자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신자본주의가 아니라 뭔 자본주의도 없는 놈은 죽는 거예요. 없는 놈은 죽고 못 산 놈은 죽고 하는 것을 제가 볼 때는 똑같고 사회주의 자본주의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소련의 초기, 예? 소련이 30년대 중반부터 한 60년대까지 그때 유일하게 좀 예외적으로 아주 성장을 했지만 그 뒤로 이제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미국 자본주의는 뭐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봤지만 엉망진창이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그보다 더 좋은 데는 없을 것 같아서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인도는 신자유주의 혹은 어떤 사람은 신자유주의가 아니다. 그건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를 그전에는 자본주의를 안 했죠. 국가 자본주의를 했으니까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 옛날에 인도를 라이센스의 나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공무원들이 네루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모든 것을 공무원들이 다 쥐고 왜냐하면 사기업에다 주면 사기업이 너무 커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요새 말로 쫄망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자본주의로 시장 개방을 해가지고 대성공을 했으니 신자유주의가 뭐 나쁜 것인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별로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인도에서는 별로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럼 저 이제 질문이 그 인도가 이제 WTO라든가 그 또 이제 지역 FTA 있지 않습니까? 잘 모릅니다. 그 경제에 관해서. 그래서 제가 받은 잘못 가지고 있었던 거는 인도가 이렇게 그 신자유주의적으로 막 이렇게 무역 개방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협상에 보면은 뭐 식량 안보라든가 특히 이제 지적재산권 인도에 보면 이제 그 복제약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WTO라든가 미국이 막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거에 이제 막 버팁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버티는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인도가 유일하게 버티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얘기 듣고 보면 뭐 신자유주의에 뭐 반대한다는 이 사상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실익이죠, 실익. 그렇죠, 실익. 실익이라는 거 없고 실익을 지키기 위한 거 어떻게 보면 촘촘한 그 정치 체제, 민주주의 뭐 이제 민주주의 그 있으니까 실익을 지키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지를 수 있는 그런 기반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인도가 민주주의를 잘 지키고 있기 때문이란 것보담도 그것도 있겠지만 인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절묘해요. 인도가 그러니까 인도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붙으면 붙을수록 인도의 존재는 높아집니다. 인도가 중국하고 붙어버리면 미국이 골치 아프죠. 중동에 대한 영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도 중국같이 크지는 않지만 상당히 갖고 있어요. 유럽하고의 관계는 중국보다 훨씬 가까워요. 동남아도 그렇죠. 동남아도 인도가 아주 가까워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스갯소리로 할 때는 만약에 인도계 사람들이 미국에서 난 못해요 손들어버리면 나사고 뭐고 전부 다 무너져버린다 하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고 그 사람들 미국 시민인데 그걸 뭐라고 그렇게 그렇지만 어쨌든 상당히 그 사람들도 이제 민족주의 정신이 강하니까 인도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글로벌한 어떤 소위 스트래티직하는 위치 이런 게 아주 그리고 전형적인 외교 국가예요. 인도는 외교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옛날에 비동맹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중국 때문에 인도를 못 치는 것 같다. 네,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네, 정신없이 듣다 보니까 어느새 아시아 TMI 인도 1편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광수 교수님, 김영준 교수님 나와주셔서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오늘 엄청 많은 얘기를 하셔서 힘드시진 않으신 거죠? 아닙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도라에몽님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2편에서 다시 오실 거죠?
예.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시아팟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